오는 3월 31일에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죠.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이 공매도라는 것은 사실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주식 거래가 시작되면서 거의 동시에 도입된 투자 방법이에요. 1602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증권거래소가 이렇게 설립이 됐죠. 그러면서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주식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세계 최초의 상장사가 동인도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사크 르 메르라는 투자자가 동인도 회사 주식으로 역사상 최초의 공매도를 기록하게 돼요. 이 메르라는 투자자는 원래 동인도 회사의 창립 멤버였어요. 그런데 동인도 회사가 무역 실적이 부진하다, 그리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래서 공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라는 사람이 공매도를 한 다음에 허위 정보를 퍼뜨려요. 아시다시피 동인도 회사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무역을 하려는 목적으로 생긴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 동인도 회사의 선박이 침몰했다, 이런 허위 정보를 퍼뜨려서 주가를 폭락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메르라는 투자자는 큰 돈을 벌게 돼요. 결국에 이를 계기로 1610년에 네덜란드 당국은 공매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고요. 동인도 회사는 정보 공개와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크 르 메르라는 투자자는 공매도의 아버지, 세계 최초의 헤지펀드 매니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요. 그럼 이 공매도라는 건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냐?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빌렸던 주식을 다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주식을 팔았을 때보다 주가가 내리면 싼 값에 주식을 사서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빌린 수수료를 제외하면 주가 하락분이 공매도를 한 사람의 이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주식을 10주를 100만원을 이렇게 공매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10만원짜리 주식이 만원으로 하락을 하면 만원에 사서 이걸 갚으면 되니까 한 주당 9만원이 이익이죠. 그래서 총 90만원을 이익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팔았으니까 이름이 공매도가 되고요. 주식을 그냥 판 게 아니라 빌려서 팔았으니까 차입자가 붙어서 차입공매도라고 부릅니다. 차입공매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공매도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빌리는 과정 없이 일단 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라는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그럼 이 공매도라는 걸 허용해서 시장에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루이싱 커피 분식회계 적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루이싱 커피는 말 그대로 커피숍인데 2017년 10월에 중국 베이징에 1호점이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스타벅스보다 싼 값에 비슷한 품질의 커피를 온라인 주문과 배달 위주로 팔겠다, 이런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2년도 되지 않아서 전국의 점포를 2,000개까지 늘렸고요. 1호점이 생긴 지 2년이 안 됐는데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이싱 커피가 머디워터스 리서치한테 포착이 돼요. 이 머디워터스 리서치가 뭐 하는 곳이냐면 중국의 부실 기업을 찾아내서 공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데 전문인 회사예요. 머디워터스 리서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문구가 월가가 하지 않는 일을 한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지만 머디워터스는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의 껍질을 벗겨낸다,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그래서 머디워터스가 루이싱 커피를 이제 조사를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루이싱 커피 매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980개 주요 매장에 1000명이 넘는 조사원을 투입해서 실제 매출을 조사를 해버립니다. CCTV를 통해서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 수량을 체크를 했고요. 또 매니저 단톡방에 잠입을 해서 정보를 점점 모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2만 명의 고객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다 확인을 했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합니다. 주문번호가 280번 다음에 281번이 와야 되는데 286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총 판매액은 이 286이라는 숫자에 단가를 곱하는 것을 찾아낸 거죠. 결과적으로 매출을 2배 이상 뻥튀기 하는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아낸 겁니다. 결국 루이싱 커피는 매출을 뻥튀기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손익도 뻥튀기를 하고 있었어요. 루이싱 커피는 대부분의 매장들이 흑자에 도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회계를 조작해서 나온 결과였던 거죠. 결국에 머디워터스는 모아놓은 증거를 한 번에 터뜨렸고요. 보시다시피 루이싱 커피의 주가는 이렇게 폭락을 하고 2020년 6월 26일에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되고 미국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매도는 시장을 좀 정화시키고 가격 거품을 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공매도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헤지 펀드들이 눈에 불을 켜고 분식회계를 잡아서 기업들을 참교육시키는 거죠. 실제로 서브프라임 때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을 가장 먼저 알렸던 것도 공매도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공매도에는 장점도 있긴 한데 단점도 많이 있어요. 공매도를 해놓은 쪽은
어떨 때 수익이 나죠? 어떻게든 주가를 떨어뜨려야 수익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유포를 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앞서 소개드렸던 루이싱 커피와 머디 워터스 사례는 팩트를 수집해서 공매도를 치고 이걸 공개했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에 셀트리온이 중국 임상시험 과정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루머가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는 이 루머 때문에 52주 최저가를 치게 됐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가짜뉴스였고 10만 주 이상 공매도를 친 세력이 가짜뉴스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매도에는 순기능이랑 역기능이 모두 있고, 그런데 한국 시장은 루머에 쉽게 휘둘리죠. 그래서 역기능이 큰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매도의 또 다른 문제 중에는 무차입 공매도가 있어요. 아까 차입 공매도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라고 했는데,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는 과정이 생략되고 매도를 하는 공매도입니다. 차입 공매도가 체크카드라면 무차입 공매도는 신용카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무차입 공매도가 지금은 불법인데 한국도 무차입 공매도가 합법이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2000년 3월 29일에 우풍금고가 성도 ENG 주식 34만 주를 무차입 공매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34만 주가 유통 주식의 절반 규모였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그럼 공매도를 한 우풍금고는 다시 34만 주를 사서 공매도한 주식을 갚아야 됐어요. 그런데 34만 주를 다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풍금고가 엄청난 규모의 공매도를 한 것을 누군가 알게 되면서 이걸 꽉 물어버린 거예요. 큰손 개인 투자자들이 성도 ENG 주식을 우풍보다 먼저 싹쓸이로 매수를 하고, 우풍금고가 지금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올라서 주식을 못 사고 있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성도 ENG 주식을 먼저 사들여서 우풍금고가 주식을 못 사게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성도 ENG 주식 상한가 매수 운동을 진행을 하고, 우풍금고는 상한가 에도 계속 매수 주문을 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도 ENG 주가가 1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풍금고는 파산을 하게 되었고요. 우풍금고 무차입 공매도건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금융당국은 이때부터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다들 떠오르실 만한 사태가 미국의 게임스탑 사태가 있었죠. 멜빈 캐피털 같은 헤지펀드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과다하게 공매도한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레딧에서 게임스탑 매수를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20달러였던 게 순식간에 483달러까지 폭등을 하면서 공매도를 친 헤지펀드들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 게임스탑은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공매도에 대한 문제가 무차입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반 주식 거래와 다르게 공매도 과정은 아직 전산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매도 계약이 전화, 메신저, 이메일로 이루어지고요. 거래 정보를 엑셀로 정리했다가 입력하는 식으로 공매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만약에 정상적인 공매도라고 하더라도 타이핑에 실수를 하면 무차입 공매도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 방법대로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차지하는데, 외국인이 전화나 메신저로 체결한 계약 내용을 프로그램에 일일이 입력하게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런 상황인데 2020년까지만 해도 공매도 거래 내역을 보관하거나 공매도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 보고조차 의무가 아니었어요. 결국 무차입 공매도를 해도 묻어버리는 게 가능할 정도로 공매도는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것이 기관 투자자 대비해서 개인 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시각이 퍼져 있죠. 개인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불리한 부분에 납득이 가는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 개인이랑 기관이랑 신용도랑 상환 능력이 다른데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해야 하느냐, 이게 문제의 포인트거든요. 공매도는 이익은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손실은 무제한으로 볼 수도 있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100만원짜리 주식을 공매도하면 내 이익은 100만원이 최대예요. 주가가 0원이 됐을 때 저는 100만원을 벌게 되겠죠. 그런데 이 100만원짜리 주식이 1억으로 올라버리면 제 손실은 거의 1억원이 됩니다. 이론상 손실은 무제한이 돼서 또 공매도를 한 사람이 이걸 책임을 져야 하는 게 공매도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랑 기관은 신용도가 다른데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가, 이런 이슈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NSDS가 구축되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최소화된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NSDS가 공매도 거래 법인의 잔고와 거래 내용을 전송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잔고와 비교할 수 있다고 해요. 공매도 거래법인이랑 증권사랑 짜고 매매 거래를 조작하는 것도 NSDS의 거래 원장에 별도로 기록 보관돼서 적발된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고 적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정리드리면 공매도는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과 허위정보, 무차입 같은 역기능이 같이 있는 존재예요. 이번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역기능을 줄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주식에 대한 정상적인 공매도만이 돌아가는 국장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